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간다고요? 노벨 과학상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과연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을까요? 전원 아이비리그 학교를 확정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독일의 최고 천재 집단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불과 30분 만에 그들의 오만함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인들조차도 이러한 변화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국가라고 경시했던 한국에서 독일 최고 엘리트들이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줄이야.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자만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독일 최고의 수재들을 이토록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7일간의 기록을 지금부터 상세히 시작합니다. 저는 독일 하이델베르크 헬름홀츠 김나지움 3학년 막스 슈미트입니다. 혹시 저희 학교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생소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 내에서 아이비리그 진학률 85%를 자랑하는 최상위 명문고라고 설명드리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미 MIT로부터 조기 합격 통보를 받았고 제 친구들 역시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등에 합격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독일의 미래를 이끌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할 핵심 인재들입니다. 그런데 2024년 3월, 저희에게 날벼락과 같은 통보가 전해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실리콘밸리 탐방이 취소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강당은 일순간 술렁거렸습니다. 대신에 예상치 못한 문제로 한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한국이요? 하버드 의대에 지원 예정이며 이미 네이처지에 논문을 발표한 천재인 엘리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반문했습니다. 네, 한국입니다. 서울에서 일주일간 머무를 예정입니다. 그러자 루카스가 손을 들고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실리콘밸리 대신 한국이라고요? 구글과 애플 본사 대신 대체 무엇을 보러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저 역시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삼성전자 외에 무엇이 유명합니까? K-팝과 김치 정도가 전부 아니겠습니까? 클라라가 냉소적인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분단국가 체험 학습이라도 하러 가는 것인가요? 우리 독일은 이미 30년 전에 통일을 이룩했는데 말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매우 많은 나라입니다. 저희가 세계 최고 대학에 진학하는 인재들인데 한국에서 대체 뭘 배운다는 것입니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는 불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 내가 스탠퍼드 의대 면접 준비로 바쁜데 한국에서 일주일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라고? 엘리사가 다시금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루카스 역시 불만이었습니다. 맞아. 차라리 그 시간에 코딩 대회 준비나 더 하는 게 낫겠어. 클라라는 심지어 부모님께 전화까지 걸었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실리콘밸리 대신 한국으로 간대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학교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출발 전날 저희는 마지못해 짐을 꾸렸습니다. 엘리사는 그래도 일주일은 금방 지나가겠지라며 한숨을 쉬었고 루카스는 어깨를 으쓱하며 맞아. 그냥 관광이나 하고 오자고 말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GDP 세계 13위, 1인당 국민소득 35,000달러. 나쁘지는 않지만 독일이나 미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야, 이것 좀 봐. 클라라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하루에 16시간씩 공부한대. 완전히 미친 거 아니야? 저러면 창의성이라고는 제로겠네. 엘리사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렇게 무식하게 공부해도 노벨상은 하나도 못 받았잖아.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효율적으로 공부해야지. 무작정 시간만 투입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일주일만 잘 버티면 돼. 제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근본적인 경험이 될 줄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엘리사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입국 심사를 기다리며 공항 내부를 둘러보았는데 솔직히 첫인상은 예상보다 훌륭했습니다. 루카스가 인정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깨끗하네. 프랑크푸르트 공항과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 클라라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15분이 지나도록 엘리사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뭐 하는 거지? 메시지라도 보내봐 제가 걱정되어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사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왔습니다. 큰일 났어. 지갑이 사라졌어. 저희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실에 두고 나온 것 같아. 에르메스 지갑에 현금 2,000유로랑 카드까지 전부 들어 있었는데 엘리사의 그 지갑은 생일 선물로 받은 1만 유로짜리 명품이었습니다. 빨리 가서 찾아보자. 저희가 화장실로 달려가려는 순간 청소 복장을 착용한 아주머니 한 분이 헐레벌떡 뛰어오셨습니다. 혹시 이거 찾으시나요? 아주머니의 손에는 엘리사의 에르메스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 제 지갑이에요. 엘리사는 눈물이 터질 것 같은 표정으로 지갑을 건네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어본 엘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전부 다 있어? 현금도 카드도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어. 청소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그리고는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는 기색 없이 그대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엘리사가 지갑에서 100유로를 꺼내려 했지만 아주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저는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저희는 모두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해? 루카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클라라는 놀라워했습니다. 베를린이었다면 벌써 사라지고 없었을 텐데. 저 역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독일에서는 1만 유로짜리 명품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까지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입국 심사를 받는 동안에도 저희는 그 사건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정직해? 엘리사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입국 심사 과정 자체였습니다. 자동 게이트 시스템이 너무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와, 독일보다 훨씬 빠르네. 루카스가 감탄했습니다. 수화물을 찾고 밖으로 나오니 한국인 가이드 한 분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헬름홀츠 김나지움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놀랍게도 가이드분은 매우 유창한 독일어를 구사했습니다. 독일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클라라가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독일에서 5년간 유학했고 미넨 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기도 했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을 향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속도로는 매우 잘 정비되어 있었고 표지판의 영어 병기도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공항 순위에서 늘 1위에서 3위 안에 듭니다. 그리고 한국의 치안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아까 지갑을 되찾으신 것도 한국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에요. 정말요? 그럼 범죄율은 얼마나 되나요?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살인율은 10만 명당 0. 6명 정도입니다. 독일의 절반 수준이죠. 저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독일의 절반이라고요? 게다가 여성분들이 밤늦게 혼자 다녀도 매우 안전합니다. 새벽에도 대중교통이 운행하고 24시간 편의점도 곳곳에 있어서요. 클라라가 의심스러운 듯 다시 물었습니다. 진짜 새벽에도 여성 혼자서 다닐 수 있다고요? 네, 제 딸도 학원이 끝나는 밤 11시에 혼자 집에 걸어와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때 루카스가 제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얘야,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른데? 저 역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가리킨 곳을 보니 젊은 여성이 그 경찰관들 옆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밤에 경찰을 보더라도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는데 여기서는 경찰이 진정으로 시민을 보호하는 존재로 인식되는 듯 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뒤 저희는 로비에 모여 앉았습니다. 오늘 정말 충격의 연속이야, 제가 말했고. 엘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에서 지갑을 찾은 일부터 시작해서. 클라라는 덧붙였습니다. 새벽에 여성이 혼자 다니는 것, 그게 정말 충격적이었어. 루카스가 진지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에서 왔다고 자부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여기가 훨씬 더 선진국인 것 같아. 저 역시 그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니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K-팝과 삼성의 나라가 아니었구나. 안전이라는 것, 그것이야말로 한 나라의 진정한 선진화 수준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가 아닐까? 내일은 또 어떤 충격적인 경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둘째 날 아침, 저희는 서울대학교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하버드나 MIT보다는 못하겠지, 루카스가 다시금 자신감을 회복하려는 듯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세계 대학 순위 봤어? 우리가 갈 대학들이 모두 탑10인데 클라라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캠퍼스는 산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고 건물들은 현대적이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멋있는데? 엘리사가 인정했습니다. 가이드가 저희를 안내한 곳은 공과대학 인공지능 연구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3학년 김도윤입니다. 우리를 맞이한 학생의 영어는 완벽했고 억양까지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습니다. 연구실 구경시켜드릴게요.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연구실에 들어서자 저희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최신 장비들이 가득했고 여러 프로젝트가 동시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루카스가 거대한 서버 앞에서 물었습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대규모 언어 모델이에요. 한국어에 특화된 AI인데 이미 구글이나 오픈 AI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학부생이 이런 걸 한다고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저희 팀은 12명인데 모두 학부생입니다. 교수님은 조언만 해주시고요. 그때 엘리사가 질문했습니다. 혹시 의과대학 연구실도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 친구가 의대생인데 연락해 볼게요. 30분 후, 저희는 서울대 의과대학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저희를 안내한 이는 의대 본과 2학년 이서연 학생이었습니다. 여기는 줄기세포 연구실이에요. 저희가 작년에 네이처지에 발표했던 논문 보셨나요? 엘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서울대에서 한 거였어요. 저 그 논문을 인용했는데. 아, 정말요? 어떤 연구를 하세요? 두 학생이 전문적인 대화를 시작하자 엘리사의 표정은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한국 학생의 지식 수준이 저희에게 전혀 뒤처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점심 같이 드실래요? 학생 식당에서 토론을 계속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연이 제안했습니다. 학생 식당으로 이동하며 저희는 캠퍼스를 더 둘러보았습니다. 도서관은 24시간 개방되어 있었고 곳곳에서 학생들이 열띤 토론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식당에서는 경영학과, 정치외교학과, 물리학과 등 다양한 전공의 서울대 학생들이 합류했습니다. 독일에서 오셨다면서요? 저희와 토론 한번 해보시겠어요? 정치외교학과 박진우 학생이 제안했고 클라라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무슨 주제로 할까요? 유럽연합의 미래와 아시아 협력체 구축 가능성에 대해서 논해보는 건 어때요? 토론이 시작되자 저희는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논리와 지식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은 경제통합에서 시작했지만 아시아는 문화적 다양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진우가 유창한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중심이 된 유럽 통합도 결국 남북 격차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잖아요. 경영학과 최혜린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클라라가 반박하려 했지만 상대의 논리는 매우 탄탄했습니다. 게다가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까지 동원하며 저희를 공격해왔습니다. 1시간 후 토론이 끝났을 때 저희는 사실상 완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독일 학생들 실력이 정말 좋네요. 진우가 웃으며 말했지만 오히려 그 말이 저희의 자존심을 더욱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가는 길에 물리학과 강석준 학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MIT 가신다고요? 저도 내년에 박사 과정 지원하려고 하는데 조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런데 왜 한국에서 박사를 하지 않으세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석사까지는 하고 가려고요. 여기 교수님들도 훌륭하시거든요. 특히 양자 컴퓨터 쪽은 한국이 앞서가는 부분도 있어서요. 저는 또다시 놀랐습니다.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한국이 앞서간다고요? 캠퍼스를 떠나기 전 서연이 엘리사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연구 관련해서 협업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하버드 가시면 공동 연구도 좋을 것 같아요. 엘리사는 복잡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버스에 오르자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졌어. 클라라가 힘없이 말했고 루카스도 인정했습니다. 영어 실력도 우리보다 뛰어난 것 같았어. 엘리사는 덧붙였습니다. 연구 수준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아이비리그에 간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 한국 학생들이 앞으로 우리의 진정한 경쟁자가 되겠구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루카스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경쟁자. 이미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날 저녁 숙소에서 저희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최고라고 믿었는데 클라라가 말했고 엘리사가 분석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겸손하며 더 협력적이야. 루카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게다가 영어까지 완벽해. 우리는 영어권 대학 가는 게 큰 자랑인데 쟤들에게는 그냥 기본 소양인 것 같아. 저는 오늘 만났던 김도윤 학생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쟁이 매우 치열하지만 그만큼 서로 발전해요. 여러분도 화이팅! 경쟁 속에서도 상대를 격려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문화, 그것이 한국의 진정한 힘인 것 같았습니다. 셋째 날, 저희는 수원에 위치한 삼성 R&D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래도 삼성이라면 우리도 알지? 그냥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 아닌가? 파울이 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벤츠 임원이었기에 그는 은근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 캠퍼스에 들어서는 순간 그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회사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도시입니까? 루카스가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작은 도시와 같았습니다. 수십 개의 연구동과 직원들을 위한 모든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저희를 안내한 이는 삼성 수석연구원 정혜준 박사였습니다. 놀랍게도 MIT 출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처럼 저도 해외 유학을 했지만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직접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안내받은 곳은 반도체 연구소였습니다. 현재 삼성은 3나노미터 공정을 양산하고 있으며 2나노미터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2나노미터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이미 시제품 단계이며 2025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파울이 질문했습니다. 혹시 자동차용 반도체도 제작하십니까? 물론입니다. 벤츠, BMW, 아우디 모두 저희의 주요 고객사입니다.
특히 자율주행용 핵심 칩은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파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 한국 학생이 일어나 발표를 시작했는데 발음은 완벽했고 더 놀라운 것은 논리 전개 수준이었습니다. 거의 대학원생 수준의 깊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저 학생 몇 살이에요? 엘리사가 속삭였고 옆에 있던 선생님이 답했습니다. 17살입니다. 토론이 시작되자 더욱 놀랐습니다. 학생들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를 섞어가며 토론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멀티링구얼 토론입니다. 언어 능력과 사고력을 동시에 배양하죠. 쉬는 시간에 한 학생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강서준이에요. 유창한 독일어였습니다. 언어를 몇 개나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입니다. 아랍어는 지금 배우는 중이에요. 7개라니 저희 모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여기서는 평균입니다. 최소 5개 국어는 해야 해요. 다음은 수학 수업이었습니다. 이거 대학 수학 아닌가요? 제가 칠판을 보고 놀랐습니다. 미적분학 심화 과정입니다. 이 정도는 2학년 때 맞춰야 합니다.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한 학생이 칠판에 나가 문제를 풀기 시작했는데 저 역시 MIT 조기 합격자일 만큼 수학에 능통하지만 그 학생의 문제 풀이 속도는 경이로웠습니다.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저희는 또다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밥을 먹으면서도 단어장을 보고 이어폰으로 강의를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에도 공부해요? 클라라가 물었습니다. 한 학생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시간이 아깝잖아요. 하루에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면 1년이면 365개인데. 오후에는 특별 활동 시간을 참관했습니다. 과학 동아리에서는 대학 수준의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고 토론 동아리는 운회의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습니다. 안내하던 학생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학교 졸업생 중 하버드 5명, 예일 3명, 스탠퍼드 6명이 진학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목표를 가진 학생들이었지만 그들의 준비 수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방과 후 학교는 더욱 활기가 넘쳤습니다. 자율학습실은 만석이었고 도서관 곳곳에서는 스터디 그룹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10시까지 여기 있고요. 집에 가서도 새벽 1시까지는 공부합니다. 강서준이 설명했습니다. 매일요. 엘리사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재미있어서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때 한 여학생이 엘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엘리사 씨 맞으세요? 네이처에 논문 발표하신? 어떻게 아세요? 읽었어요. 줄기세포 연구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의대에 갈 건데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고등학생이 네이처 논문을 읽고 내용을 이해한다니. 학교를 떠나기 전 강서준이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공부만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부해요. 여러분도 파이팅! 버스에서 저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저 나이에 우리는 대체 뭘 했었지? 루카스가 중얼거렸고 파울은 부끄러워했습니다. 게임하고 파티하고 클라라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5년 후엔 우리의 진짜 경쟁자가 되겠지? 제가 마무리했습니다. 엘리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천재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저런 아이들이 수백 명이야.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최고라고 믿었던 독일의 교육 시스템이 한국 학생들의 불타는 열정 앞에서는 무색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들과 어떻게 경쟁해야 할까? 아니, 더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왜 공부하고 있는 거지? 5째 날, 우리는 비무장지대 DMZ 견학을 떠났습니다. 분단국가 체험이라니 파울이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35년 전에 통일을 이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임진각에 도착하자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무겁고 엄숙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3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 국토가 폐허가 되었죠. 전망대에서 북한을 바라보니 정말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저기가 북한이에요? 클라라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고. 네, 같은 민족이지만 70년 넘게 분단된 채로 살고 있습니다. 그때 한 한국인 할아버지가 망원경으로 북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이드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이산 가족이실 겁니다. 가족이 북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엘리사가 할아버지께 다가가 독일어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놀랍게도 할아버지가 독일어로 답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독일 학생이시군요. 네, 어떻게 독일어를 하세요? 젊었을 때 서독에서 광부로 일했습니다. 그 돈으로 자식들을 교육시켰죠. 할아버지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북에 형님이 계세요. 73년째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통일을 했는데 우리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 순간 저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의 통일을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와 달리 이곳 한국에서는 그것이 간절하고 애절한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시관으로 이동하면서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은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죠? 제가 물었습니다. 국방비로 GDP의 6%를 사용하면서도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된 것이죠. DMZ 박물관에서 본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953년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루카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네, 그런데 지금은 35,000달러가 넘습니다. 사진 속 1960년대 서울은 폐허 그 자체였지만 우리가 본 서울은 초현대적인 도시였습니다. 파울이 말을 멈췄습니다. 독일도 전쟁 후 복구했지만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독일은 마셜 플랜으로 막대한 원조를 받았지만 한국은 거의 자력으로 일어섰습니다. 땅굴 견학을 하면서 저희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클라라가 감탄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한국군 장교를 만났는데 놀랍게도 서울대 출신이었습니다. 왜 군대에 계세요?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에 저희는 또 한 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개인의 성공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우리와 달리 이들은 공동체와 국가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가이드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분단 상황에서도 이만큼 발전했는데 통일이 되면 얼마나 더 발전할까? 통일되면 정말 엄청난 잠재력을 폭발시키겠네요. 제가 인정했습니다. 네, 북한의 자원과 인력,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합쳐지면 독일 통일보다 훨씬 더 큰 시너지가 날 것입니다. 숙소로 돌아와서 저희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파울이 반성했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어. 루카스는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분단 상태에서도 우리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클라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위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안일해진 것은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임진각에서 만났던 할아버지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독일에서 광부로 일하며 자식을 교육시킨 그 할아버지. 그리고 그 자식들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든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일까? 편안함 속의 우월감이 아니라 역경을 딛고 우뚝 일어서는 의지력. 그것이 진짜 강함이 아닐까? 6째 날, 우리는 강남의 스타트업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스타트업. 그거 대부분 망하는 거 아니에요? 파울이 회의적으로 말했습니다. 독일은 안정을 중시하는 한국이 저희에게 가르쳐준 것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바로 태도였습니다. 도전하는 용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일곱째 날 오전, 저희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또 관광이야? 루카스가 시큰둥했지만 이미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지쳐 있었던 탓입니다. 하지만 경복궁에 들어선 순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600년 된 궁궐이 서울 한복판에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고 그 너머로는 초현대적인 빌딩들이 조화롭게 서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클라라가 감탄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개발 과정에서도 문화유산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것이죠. 근정전 앞에서 우연히 한국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전통 건축을 공부한다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왜 전통 건축을 공부해요? 현대 건축이 더 실용적이지 않나요? 제가 물었고 한 학생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전통 속에서 미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옥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 놀라운 건축물이 탄생해요. 그들은 실제로 한옥의 첨화 구조를 응용한 친환경 건물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버리는 것이 발전이 아닙니다. 과거를 디딤돌 삼아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발전이죠. 경복궁을 나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로 향했습니다. DDP에 도착하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건물이야? 우주선이야? 파울이 입을 벌렸습니다.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은색 곡선 건물은 정말 미래에서 온 듯했습니다. 경복궁에서 불과 15분 거리에 이런 건물이 있다니 엘리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전시장에서는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패션쇼가 열리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전통 공예를 3D 프린터로 구현하는 워크숍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만남입니다. 큐레이터가 설명했습니다. 한 디자이너를 만났는데 그녀의 작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청 문양을 디지털 아트로 표현하고 그것을 NFT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전통 문양을 NFT로요? 루카스가 놀랐습니다. 네, 이미 뉴욕 컬렉터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죠. 옥상 정원에 올라가니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보세요. 가이드가 가리켰습니다. 저 한옥마을 바로 옆이 강남의 빌딩 숲입니다. 정말 묘한 광경이었습니다. 기와지붕과 유리 빌딩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 클라라가 말을 멈췄습니다. 베를린도 역사가 있지만 이렇게 조화롭지는 않아 제가 마무리했습니다. DDP 디자인 마켓에서 한 공예가를 만났습니다. 전통 나전칠기 기법의 레이저 커팅 기술을 접목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전통적이면서도 동시에 극도로 현대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K-코리안 스타일입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파울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독일도 역사를 자랑하지만 엘리사가 이어받았습니다. 박물관에만 가둬놨지? 루카스가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역사를 현재로 가져왔어. 저는 오늘 본 것들이 한국의 진정한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를 존중하되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향하되 뿌리를 잇지 않는 것. 클라라가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문화 강국이구나.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한국은 시간 여행이 가능한 나라다. 한 발은 과거에 다른 한 발은 미래에 딛고 있으면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내일이면 독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우리는 이태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태원. 미군 기지 근처 아니야? 파울이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에서 가장 국제적인 곳이에요.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이태원 거리에 들어서자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어, 영어, 아랍어, 불어, 스페인어 등 온갖 언어가 들렸고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어울려 있었습니다. 마치 UN 본부 같아 클라라가 웃었습니다. 한 아랍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주인은 파키스탄 출신이었는데 한국어가 유창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5년 되었어요. 이제 여기가 제 고향입니다.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어렵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힘들었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지금은 한국 국적도 받았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며 창밖을 보니 나이지리아 출신으로 보이는 남성이 한국인 아내와 아이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많아요. 제가 물었고, 네, 이태원은 특히 많습니다. 한국이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발전하고 있죠. 식사 후 우리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프랑스 빵집, 터키 케밥 가게, 멕시코 타코집, 일본 라멘집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루카스가 인정했습니다. 베를린 크로이츠베르크보다도 더 다양한 것 같아. 한 북유럽 스타일 카페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스웨덴 사람이었습니다. 클라라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셨어요? 제 아내가 한국인이에요. 스톡홀름에서 만났는데 결혼하고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후회 없어요. 그는 한국의 역동성과 기회가 매력적이라고 했습니다. 유럽은 너무 정체되어 있어요. 한국은 매일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거리를 더 걷다가 이슬람 사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 모스크가 있어요. 엘리사가 놀랐습니다. 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니까요. 교회, 절, 모스크가 공존합니다. 근처 공원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미국인, 인도인이 함께 농구를 하고 옆에서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죠. 파울이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글로벌이구나. 그때 한 한국 청년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독일에서 오셨어요. 반가워요. 저 독일 문화 정말 좋아해요. 그는 이태원에서 국제문화교류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랭귀지 익스체인지 모임을 열어요. 한국인들이 외국어를 배우고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죠.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외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엄청나죠. 특히 젊은 세대는 정말 열려 있어요. 다름을 즐기고 배우려고 합니다. 카페로 가보니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대학생이 케냐 유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프랑스 주재원이 한국 직장인에게 불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임이 매주 열려요? 클라라가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입니다. 서로 돕는 거니까요. 그때 한 나이지리아 출신 의사를 만났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을 배우러 왔어요. 아프리카에 적용하고 싶거든요. 엘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차별받지는 않으세요? 가끔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은 정말 친절합니다. 특히 제가 의사라고 하면 존경해 주세요. 이태원을 떠나면서 저희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파울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독일도 다문화 사회라고는 하지만 루카스가 이어받았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아? 엘리사가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다양성을 수용하고 있구나. 저는 오늘 본 이태원의 모습이 한국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다양성을 수용하는 열린 사회. 클라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베를린이 유럽의 중심이라고 자부했는데 서울이 아시아의 중심이 되고 있네. 제가 인정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면서 가이드가 마지막 말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문제점도 많죠. 하지만 끊임없이 더 나아지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내일이면 떠나야 하지만
이미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한국이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마지막 날 아침, 짐을 정리하면서 저희 모두 착잡 독일로 돌아가면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욱 겸손하게, 더욱 열정적으로 더 큰 공동체의 꿈을 품고 한국이 저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미래를 대하는 자세,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고마워, 한국. 저는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그날까지.